시조 142쪽 강호 한정의 평시조를 설명해 볼게. 자, 우리 예전에 했던 이거 기억하지? 한 번만 정리하고 본문 읽어볼게. 우리 사대부들은 자연과 속세, 이분법적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인식했다. 그래서 속세, 벼슬을 할 때는 이 속세를 엄격한 질서와 유기적 신분관계가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때로는 신하들끼리 당쟁으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순간순간 위기와 시련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동시에 여기서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세는 그 당시 조선 4대부들의 유교적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유교는 임금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하는 그런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태도야. 그래서 속세에서는 고통과 갈등을 느끼긴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부와 명예, 다른 말로 하면 부귀와 공명. 공명 기억나지? 공을 세워 유명해지는 거. 부귀와 공명을 누리는 공간이다. 하지만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런 속세는 당시 사대부의 유교적 가치관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된 한자 어휘가 상관과 오륜이 있었죠.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속세에서 벼슬을 하며 임금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다음에는 공통적으로 사대부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콩나는 한자 어휘로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자연에 귀의한다 그래요. 그럼 자연에 귀의하면 여기는 어떤 신분이나 질서 같은 인위적인 질서, 제도 이런 것들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공간이다.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 여기서는 오로지 즐거움과 만족감,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랬지? 흥! 실존관의 정서, 흥이 넘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질서나 계급, 사회로부터 완전히 탈속 벗어나서 도교적인 삶, 특히 도교에서 생각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상적인 공간, 세 글자 이상향인 어디처럼? 무릉도원처럼 자연을 인식한다. 무릉도원은 도교의 이상향,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양반사대들은 자연으로 벼슬 버린 후 돌아가서 그 자연을 이상향인 무릉도원으로 인식한다. 무릉도원은 이게 복숭아 도자니까 복숭아꽃이 만발한 언덕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언덕 들판이라는 무릉도원이 이상향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번거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한가롭게 자연을 즐기는 것처럼 신선처럼 한가로운 삶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렇게 자연에 귀의한 이후에는 물론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약간의 갈등 같은 걸 느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속세는 부정적인 공간이니까 그냥 자연에서 나의 삶에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부심, 만족감, 자연을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정서 및 주제를 가진 시를 뭐라고 부른다? 강호한정가라고 부른다. 강강자 호수호자를 쓰니까 강호는 자연일 거고 한가로운 한자 정서정자 강호한정가라고 한다. 그래서 강호한정의 평시조 또는 연시조에서는 시도가자 또는 작가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어떤 말을 많이 쓴다고 했지? 자연 친화, 자연과 친근하게 조화를 이루며 산다. 자연물과 자아가 한몸이 된다는 뜻의 물, 자연물, 자아, 한몸, 무라일체입니다. 그 다음 이 속세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한가롭고 즐거운 거지? 멀유자, 스스로 자자, 한가로울 적자, 유유자적. 속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한가롭게 자연을 누린다. 유유자적. 그다음 여기서는 부귀와 명예가 있지만 여기 은퇴 후 자연에서는 월급도 안 받고 부귀가 없거든. 가난하거든. 좋게 얘기해봤자 소박하거든. 그래도 좋다. 가난한 삶에도 만족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성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안, 빈, 나도, 안, 분, 지, 족입니다. 여기 있는 5개의 한자성어는 꼭 알아두세요. 이거 1학년 1학기 기말 또는 2학기 중간에 고전 문을 우리가 내신 때 배울 거야. 그때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강호 한정의 평시조를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좀 많아요. 한꺼번에 다 할 거야. 다 해야 됩니다. 해볼게. 자, 해볼게. 142페이지 첫 번째. 전원에 남은 흥을. 전원은 시골 자연이라는 뜻이고 남아있는 흥 할 때 흥이 바로 뭡니까? 자연 귀한 사대부들이 자연에서 즐기는 정서인 흥경 할 때 흥인 거야. 작가는 누구야? 김천택. 김천택 옆에다 써. 이 김천택은 50살까지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사대부였어. 그런데 50살까지 낙방을 했대.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 그래서 50 이후에는 벼슬길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벼슬길을 포기하고 자연에 귀의하여 한가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김천택 옆에다가 쓸까? 어떻게 쓸까? 50살까지 과거 공부 화살표 실패.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후 가객의 삶을 살았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 우리 지금 BTS 같은 가수가 있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시조를 불러주고 시조를 직업적으로 부르는 가객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가객. 그럼 김천택은 과거를 50살까지 준비했지만 실패하고 그 이후에는 자연에서 가객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김천택 기억해 두세요. 우리 오늘 이 영상에서 김천택의 작품이 3개 나와. 첫 번째, 전원에 즉 자연에 남아있는 흥을. 이 말은 무슨 뜻? 내가 이제 과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전원 자연에서 자연을 누리며 흥경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덧 저녁이 돼서 집에 가야 돼. 근데 아직 자연에 아직 누리지 못하고 남은 흥이 많거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 내가 누리지 않고 이 전원에 자연에 남아있는 이 흥경을 전 나귀에 모두 싣고 가겠다. 전나귀는 다리를 저는 나귀라는 뜻이야. 다리를 저는 나귀가 누구야? 나야 나. 작가 김천택, 화자 김천택을 다리를 저는 나귀라고 비유한 거야. 왜 자신을 전나귀를 위했을까? 50살까지 과거 시험 준비했지만 실패했던 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처지를 다리를 이렇게 저는 나귀라고 비유한 거죠. 자, 해볼게. 일단은 자기 자신인데 첫째 줄. 전원에 아직 남아있는 이 흥겨움을 얘들아 흥동그라미 왜 쓸까? 이거 추상적 개념이지. 슬픈 흥겨움이라는 감정은 추상적 개념이야. 근데 그 추상적 개념인 흥을 어쨌든 나귀든 이 자기 자신이든 전 나귀에게 싣겠대. 우리 트렁크를 가방을 차에다가 이렇게 싣는 것처럼 흥을 싣겠대. 일단 흥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물처럼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추상적 개념인 흥을 구체적 사물인 것처럼 비유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첫째 줄 흥을 싣고 이 어떤 표현상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 특징입니다. 우리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작품 많이 배웠었어. 어떤 거? 문정희의 겨울일기를 생각해봐. 사랑한 사람을 잃고 나는 죽음을 꺼내 씹었다고 했거든. 그 다음 남시주 유동 박시공방에서 나 왜 이렇게 슬프고 어리석지?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은 이별을 연속하여 계속하여 되새김 다시 씹었다 그랬어. 그게 다 추계구야. 그리고 또 이육사의 광야에서 부지런한 계절은 시간인데 피어서 지고 꽃이 피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 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흥을 싣겠다.
씻겠다. 흥을 씻고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 두 번째, 계산 니근기로 흥치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첫째 줄, 둘째 줄, 초, 중단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직 내가 전원에서 누리지 못한 이 남아있는 흥을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씻고 가서 계산, 계곡이 있는 산, 내가 매일매일 놀러다니면서 익숙한 이 산길, 계곡이 있는 길은 길, 니근길은 익숙한 길, 계곡이 있는 산, 익숙한 길을 흠치며 근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뜻입니다. 그럼 저녁이 됐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아야! 이 아야라고 세 글자로 써야 되는데 글자 수가 너무 종장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변칙적으로 아이라는 두 글자만 쓴 거야. 그런데 다른 문헌에는 아야라고 세 글자로 종장 쳐두부는 무조건 세 글자 고정이었잖아. 세 글자로 쓴 그런 문헌도 있어요. 아이야 할 때 이때 아이는 아마 자기 집 시부라는 아이일 거고 고전 시조에서 종장 쳐두부를 아이야라고 하는 건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야. 그럼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검고금 책서. 아이야 나 집에 왔는데 저녁은 검고 연주하고 책 좀 읽을 테니까 금서 검고와 책을 준비해라 장만해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남은 해는 금서 검고 연주하고 책을 읽으면서 보내겠다. 마지막 종장 남은 해 이거 중위법입니다. 중위법이 반어법과 함께 가장 어려운 표현법이라고 했지. 남은 해는 하루 동안의 시간 중 내가 저녁에 집으로 귀가한 이후 남은 하루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남은 삶 두 글자로 여생일 수도 있다. 내가 50세까지 과거에 집착했었는데 이제 남은 삶 여생은 이렇게 한가롭게 자연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장의 남은 해는 밑에 쓸까요? 1번 남은 하루의 시간을 뜻할 수도 있고 옆에 써있지? 2번 남은 세월 두 글자로 여생일 수도 있다. 중위법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핵심 정리에서 마지막 점 문학사적 의를 봐보자. 낮은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야 했던 가객 김천태. 맞아. 이 사람 원래 4대부였는데 과거에 실패하자 가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 김천택이 자신은 보잘것이 없는 전나기이지만 전나기처럼 보잘것 없지만 자연 속에서 검고와 책 이걸로 남은 삶을 살겠다라는 뜻을 담은 시조이다. 그럼 이 사람은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노는 거야. 이렇게 4대부가 고상하게 자연을 즐기고 노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풍류. 술을 마셔도 되고 시를 지어도 되고 고상하게 노는 거 이걸 풍류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을 단순히 바라보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누릴 만한 것들을 누리고 다니는 거니까 풍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작품이다. 자, 밑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이 시에서 삐리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늘도 앞으로도 남은 삶도 풍류를 즐기며 훔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무슨 법? 남은 해라는 양가로 중의적 표현. 세 글자로 중의법. 자, 2번 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이면서 앞으로의 소망을 드러내는 시어 흥이야 흥. 이 시 전체에서 이 작품의 화자는 흥을 하루 종일 그리고 남은 생 동안에도 누리겠다. 흥. 그 다음 3번 다리를 저는 나비는 화자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다. 맞다. 자, 4번 자연을 풍류의 대상이 아닌 감상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뀌었죠? 내가 이거 흥겹게 자연을 감상하고 노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므로 풍류의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은 바뀌었으니까 X. 자 밑에 김천택의 작품이 또 나왔네. 백구야 말 물어보자. 백구야 백구 동그라미 쓰고 알아두세요. 흰 갈매기라는 뜻이야. 흰 개가 아니고 구자가 개구자가 아니고 갈매기. 흰 갈매기는 양반 사대부들이 자연에 귀의한 이후 자연에 자기네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러 온 걸 알 만큼 똑똑한 새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양반들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 때 자신과 더불어 이 백구를 같이 많이 등장시켜요. 그래서 백구라는 갈매기는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강호한정 시도에서
자연의 일부로 자주 등장한다. 근데 이 백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런 장면도 있긴 있어. 자, 해볼게요. 백구야, 흰 갈매기야. 갈매기를 마치 사람이 좀 이렇게 부르네? 자, 1번 무슨 법? 도법. 그 다음, 이게 사람이 좀 부른다는 것 자체가 갈매기, 백구를 사람인 것처럼 인식했다는 뜻이니까 의인법. 그리고 백구야, 말을 건네니까 이거 대화체네요. 그래서 백구야, 의인법, 도노법, 대화체. 백구야, 말 물어보자. 너도 여기저기 좋은 자연 구경 많이 했을 테니까 나한테 어디 자연이 예쁜지 좀 알려줘 라고 물어보는 거야.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았어? 놀라지 마라. 나 너 잡으러 온 사냥꾼 아니다. 나 너랑 같이 자연을 즐기려고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 이렇게 시작. 자, 중상 명구승지한테 구자일 때 그럼 명승지가 되지? 명승지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을 명승지라고 하거든. 너 백구야, 명구승지를 어디 바렸다니? 즉 명구승지? 아름다운 경치가 어디에 벌어져 있니? 즉 어디에 있니? 이렇게 야, 명승지가 어디에 있니? 물어보는 거야. 마지막 종작 날라며 다르는 덜어. 나에게 자세히 닐러드는 이르다 말하다. 나에게 자세히 말해준다면 내와 걔가 놀리라. 내와는 너와 걔는 거기 네가 말해준 거기 가서 놀겠다. 그럼 마지막 내와 거기에 놀리라 밑줄. 내와 걔가 놀리라 밑줄.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백구인 자연물과 내가 함께 같이 가서 놀겠다. 백구 자연물과 나 인간이 어우러진 모습, 하나가 된 모습, 노라일제 자연 친화의 모습이다. 됐지요? 자, 그러면 밑에 코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려는 화자의 심정을 갈매기한테 백구야 말 물어보자.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를 표현하고 있다. 자, 1번 화자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본받아야 할 교훈을 찾고 있다. 아니지, 그냥 놀겠대 X. 자, 2번 초장에서 백구야 도노법과 의인법을 통해 갈매기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 맞아. 갈매기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백구야 나 너랑 놀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친근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3번 화자는 종장에서 너와 거기 가서 놀겠다니까 자연에 동화되고 싶은 심정, 브라일테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종장에 너와 거기가 놀겠다는데 너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았으면 초장의 백구.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추방의 밤이들이 월산대군의 작품. 이건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죠? 근데 스피디하게 간단히 보겠습니다. 월산대군은 밑에 창작 배경 첫째 줄을 보면 세조 수양대군의 아들이다. 자, 창작 배경의 셋째 줄 가운데 보면 당시 왕이 계승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60만 낸다면 왕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두 줄 내려가면 그냥 시문을 읊으면서 풍류, 즉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는 풍류적인 삶을 살고 갔다. 욕심내면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추방 가을 강의 밤이더니 물결이 차갑구나. 추강 밤이니까 계절적, 시간적, 공간적 배경. 계절은 가을, 시간은 밤, 공간은 강가가 나왔네요. 둘째 줄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그럼 이 월산대군도 낚시하는 어부로서 자연에서 한가롭게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럼 초장 물결이 쳐다보라. 주어 서술어. 중장 고기 안 문다. 주어 서술어. 초장과 중장은 오른쪽 대구법입니다. 문장 구조가 유사한 대구법. 자, 마지막 종장 핵심이지. 무심한 달빛만 빈배에 저 오노라. 욕심 없는 달빛만 빈배에 가득 싣고 빈배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고 나는 집으로 돌아온다. 이 시의 작가이자 화자인 월산대군은 가을밤 강에 가서 낚시를 하며 자연을 즐기다가 아무 욕심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무심한 달빛한테 달빛 동그라미 빈배 동그라미 치면 이 달빛이 무심한 게 아니라 자연물 달빛의 화자의 무심한 정서가 투영된 것이지. 그리고 빈배 단순히 빈배라는 사물을 그냥 쓴 게 아니라 화자 작가 월산대군의 욕심 없는 삶, 욕심 없는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자연물, 사물, 객관적 상담물인 거지. 그래서 마지막 종장에는 무심한 달빛 동그라미, 빈배 동그라미 쓰면 이 달빛과 빈배는 무심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담물이다.
그럼 무심하다 무슨 뜻? 욕심이 없다.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무욕, 욕심이 없는 무욕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핵심 정리 셋째 줄 정서의 태도. 가을밤에 쓸쓸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줄여. 이거 잘못 나온 거야. 쓸쓸 X, 공허 X. 쓸쓸 공허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아무 욕심 없이 가을밤 낚시하면서 자를 즐기고 집으로 그냥 귀가한 거야. 알겠지요? 이거 아니야. 자, 그러면 밑에 콕 포인트. 그냥 뭐다? 콕 포인트. 가을밤을 배경으로 무욕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 거야. 그냥 무욕의 삶의 태도. 추방의 밤이니 정말 잘 나와 내신에서. 월산대군의 추방의 밤이니 무욕의 삶의 태도. 자, 그래서 밑에 확인 문제 1번 주제는 무욕의 삶의 태도. 자, 2번 이것은 세속에 대한 욕심을 버린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준다. 달빛 빈대 2개. 초장과 중장은 대구법 맞다. 그 다음 3번 사대부인 작가가 유배지 X. 유배지 아니에요. X. 자, 그 뒤 송수의 10년을 경영한. 이건 정말 내신 정말 잘 나오는 거야. 정말 잘 나오는 거야. 정말. 자, 송수는 10년을 경영하여, 즉 10년 동안 경영 계획하여 초려 삼간, 초려 초가집, 삼간 세 칸이라는 뜻이야. 그럼 10년을 계획해서 초가 삼간, 초가집 방세칸짜리 초가집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겨우 10년 계획해서 대통령이 사는 뭐 아크로비스타나 타워플레스가 아니라 겨우 방세칸짜리 초가집? 송수는 10년 동안 계획해서 방세칸짜리 초가집을 만들어도 그걸로도 충분하대. 그렇게 방세칸짜리 초가집 가난한 사람도 만족한대. 그럼 첫째 줄 가난한 사람도 만족하는 화자의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온 거야?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럼 초장에 쓰세요. 써있나 하나? 안빈낙도 동의어 안분지족의 화자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자, 그럼 방세칸이니까 누가 살까? 중장 나 한간, 달 한간, 청풍 한간 맡겨두고. 얘들아, 그럼 방세칸에 누가 살아? 나, 달, 청풍. 그럼 누구랑 집에서 같이 사는 거야? 자연이랑 같이 사는 거네. 그래서 중장 옆에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된 모습, 일체가 된 모습, 물화일체의 정서가 나타나 있죠. 당연히 자연춘화, 강호한정의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춘화, 물화일체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장에 보니까 한간 반복법이 있어요. 반복은 무조건 운율 형성, 리듬감 형성.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 한 칸, 그 다음에 방 2개 나온 거는 달, 청풍한테 맡겨두겠대. 그럼 뭐야? 야, 달, 청풍, 니네가 이거 맡아? 이거 맡아서 내가 여기 이 방에 들어가 살아? 의인법이네. 의인법. 달과 청풍을 사람인 것처럼 방 맡겨둔다 했으니까 의인법. 자, 마지막 그럼 강하고 산은 어때? 이미 우리 집 방생간이 꽉 찼으니까 강과 산은 드릴 띠, 이때 띠가 대, 곳 드릴 곳이 없으니 우리 집 뒤에다가 산을, 우리 집 앞에다가 강을 둘러두고 보니라. 둘러두고 보니라 밑줄? 이거 그러면 강하고 산은 어떻게 해? 일부러 인위적으로 우리 집 방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마당에다가 끌어들이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치 병풍 두르는 것처럼, 병풍을 뒤에다가 앞에다 두르는 것처럼 둘러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연춘화, 물화일체, 강호한정의 작품이다. 그냥 자연춘화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하는 건 모두 다 강호한정, 자연춘화입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자, 1번 이 시에서 한간을 반복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1번은 한간. 중장에 한간 쓸 수 있지? 이 시에서는 한간을 반복하여 초려삼간, 방색간짜리 초가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강조하는 동시에 리듬감 형성, 다른 말로 위에다 써 운율 형성. 반복이니까 무조건 운율. 자, 2번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둘러두고 감상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구절은 어디야? 그렇지, 종장. 감사는 드릴 게 없으니 둘러두고 보니라. 종장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그냥 안빈낙도, 물화일체야. 왜? 초장. 안빈낙도였지? 중장. 물화일체지? 코스면 돼. 자, 4번 화자는 초려 삼간, 초려 초가집, 삼간 방세
에 달, 청풍, 강산에게 각각 방 하나씩 주면 아니지. 밤새칸에는 나, 달, 청풍 이렇게 사는 거니까 4번은 X입니다. 그 다음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두류산이 전라도에 있는 지리산의 옛 명칭이야. 그 다음 양단수는 그 지리산에 있는 계곡 또는 냇물 이름이야. 그럼 두류산 양단수 위에다 밑줄 긋고 쓸까? 이거 뭘 뜻할까? 아름다운 자연이지. 산 하나, 물 또는 냇물 하나를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 전체를 대신 비유하는 표현법, 대유법을 쓴 거야. 두류산 양단수 뭘 나타낸다? 아름다운 자연. 자, 첫째 줄, 두류산 양단수를 네 할 때 네는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네는 옛날. 고전 어휘 중에 네는 옛날. 이거 외우면 멋진 사람. 얘는 여기라는 뜻입니다. 구분하면 멋진 사람. 자, 네 옛날. 두류산 양단수를 지금 아름다운 자연, 두류산과 양단수가 있다는 말을 네 옛날부터 내가 듣긴 했었는데 네 듣고 옛날부터 듣긴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두류산 양단수가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소문은 듣고 있었는데 미루고 못 오다가 막상 지금 이렇게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 이런 뜻입니다. 중장 도와 동그라미 도와 뜬 맑은 물에 산형조차 잠겨주라. 나갔다. 여기 두류산이라는 산, 이게 두류산. 그 속에 있는 이게 양단수하는 시냇물, 냇물, 강물. 여기 와서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보니까 도화 뜬 맑은 물에, 당연히 이게 물 양단수라는 물에 뭐가 떠 있어? 도화가 떠 있어. 복숭아꽃. 그리고 복숭아꽃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여기가 어떤 얘기야? 복숭아꽃이 한가득 피어있는 동산, 언덕, 들판인 무릉도원이 여기 있다는 거지. 화자가 있는 여기 두류산 근처에 무릉도원 아름다운 자연 도교의 이상향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도화는 무조건 이 근처에 뭐가 있다? 무릉도원이 있다는 근거. 그러면 이곳이 무릉도원에 가깝다. 이곳이 무릉도원에 가깝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자, 이곳 자연이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게 매우 만족스럽다. 이걸 나타낸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도와 뜬 맑은 물에 산영, 산자 그림자 영자니까 이 두류산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잠겨있구나. 물 수면에, 물 표면에 주변 풍경 경치가 이렇게 반사되어 잠겨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 그렇지. 역시 자연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거 다른 작품에 또 나와. 계속 나와. 꼭 알아보세요. 자, 마지막 잠겨쉬어. 감탄 문이니까 영탄적 어조인 거지? 그래서 잠겨쉬어. 영탄적 어조 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 영탄적 어조, 예찬적 태도. 자, 마지막 종점 아이야. 이 아이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주적으로 시조 종점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일 수 있다. 아니면 여기 진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 무릉이 어디요? 물었어. 야, 무릉이 어디 갔니? 답해. 지가 답해. 나는 바로 얘인가? 나왔다. 바로 치워주세요. 나왔다. 여기 네는 무슨 뜻이라고 했다? 네는 옛날. 이거 알고 멋진 사람? 이음쓴 얘는 여기 두개 구분. 옛날 듣고 와서 와보니 무릉이 어디냐? 나는 얘인가 하노라. 여기인가 하노라. 이런 뜻이야. 얘 여기. 일단 그럼 마지막 종자는 내가 묻고 내가 답했네. 자문자답 문답법이 쓰였습니다. 이 자문자답 문답법 못 찾는 사람 되게 많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로 자문자답 문답법 물어보는 문제 성참이 나와요. 애들이 잘 못 찾아. 꼭 기억해. 아야 무릉이 어디요? 무릉이 어디 갔니? 난 여기 것 같다. 자문자답 문답법. 역시 여기가 무릉도원이라는 건 어떻다? 이곳 자연이 아름답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매우 만족스럽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밑에 1번 화자는 지리산 양단수를 찾아가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 단순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찬하고 있으며 영탄적인 어조로 막 고전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예찬적 태도, 영탄적 어조. 와, 잠겼구나. 산영조차 잠겼구나. 자, 2번
이 시의 주제는 뭐야? 그냥 지리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예찬 또는 자연의 아름다운 예찬. 왜냐면 지리산 양단수가 일부러 자연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이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예찬 이렇게 돼요. 자, 3번 이상향의 세계로 자연의 아름다운 단적으로 나타낸 시어가 뭐라고? 무릉. 그 무릉도원이 가까워 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는 시어는 뭐라고? 도화. 무조건 공식이야.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 자, 종장에 나타난 표현법은 문답법, 구체적으로 자문자답법 또는 자문자답 공식. 자, 밑에 이황 선생님의 작품이 나왔네요. 도산시계 울진 이황 선생님.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일단 지금 배운 모든 작품의 주제는 강환정, 자연친화, 유유자적, 안빈낙도, 물화일체. 알겠죠? 자, 첫째 줄 청량산 육류봉. 이거 산 이름이야. 육류봉은 청량산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야. 그러면 청량산 육류봉 역시 아름다운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 청량산 육류봉을 아나니는 아는 플러스 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청량산 육류봉,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는 사람은 나와 백구, 나왔다 또 나왔다 백구, 이렇게 백구는 자연 한정, 강호 한정, 자연 친화의 시도에서 양반사들이 함께 자연을 누릴 때 이 백구랑 같이 논다고 했어요. 청량산 육류봉을 아름다운 자연을 아는 것은 나와 백구뿐이다. 중간 백구야 헌사하랴 밑에 선입법. 헌사는 떠도 되다 이렇죠. 백구야 헌사하랴 직역하면 백구야 떠도 되겠어? 니까 백구는 소문내지 않을 것이요. 청량산 육류봉이라는 곳이 여기라고 쳐봐요. 여기가 청량산. 여기 육류봉 할 때 이게 뽕우리, 이게 육류봉. 아름다운 자연. 청량산 육봉 아름다운 자연. 근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는 존재는 나와 백구뿐이다 하니까 갈매기, 흰 갈매기 백구랑 이와 나뿐이다. 근데 여기 백구야 떠도 되겠는가? 이 말은 백구가 속세 사람들한테 여보세요 여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라고 소문낼 리가 없다. 중장 못 믿을 수는 도화이로다. 못 믿는 애는 도화야. 왜? 여기도 또 산에는 골짜기마다 계곡이 있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흐르면 그게 다 계곡물 시냇물이 되거든. 그럼 이 시냇물에 복숭아꽃이 떠서 흘러가면 여기는 자연인데 여기 속세에 있는 인간들이 이거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따라가면 여기 아름다운 자연이 있겠네 라고 해서 속세 사람들이 여기로 다 올 거다. 그러니까 잘 읽어봐. 청량산 육류봉을 아는 건 나와 백구뿐인데 얘는 소문을 낼 리가 없다. 그런데 못 믿을 건 도하다 라는 뜻은 이 도화가 흘러내려가면 사람들이 여기로 다 올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마지막 문장. 도화야 떠나지 마루렴 이거 무슨 죄야? 격식죄 해라죄지? 하렴 해라죄. 도화야 떠나지 마루렴. 도화야 이리로 가지 마. 이 말 못 드셔. 사람들한테 여기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힌트 주지 마. 알려주지 마. 마지막 문장. 어주다가 알까하더라. 어주다가 어부인데 어부들이 알까 두렵다 걱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선생님이 무릉도원과 관련된 고사를 설명할 때 어떤 어부가 배를 띄우고 가다가 이 복숭아꽃이 흘러내려오는 걸 보고 이 흉년과 전쟁이 오래된 이런 살기 어려운 시기에 어쩜 이렇게 탐스러운 복숭아꽃이 피어났지? 따라볼까 해서 그 무릉도원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했잖아. 그 어부를 말하는 거야. 야 복숭아꽃아 가지 마라. 어부가 알아서 이쪽 아름다운 자연으로 올까 두렵다. 근데 그러면 이황이라는 이 글의 작가는 자기 혼자 이 청량산 육류봉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싶은 거야. 괜히 속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 작품도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 셀 수 없이 많은 강호환정의 작품들을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나만 누리고 싶다. 괜히 외국에서 사람들 오는 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나만 누리면 안 되니까 아까우니까 사람들한테 좀 이곳으로 올 수 있게 힌트를 주고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황의 청량산 육류봉을 위한 이 작품은 나만 즐기고 싶다 이고
사람들이 여기를 좀 이끌고 싶다. 같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싶다. 이곳 자연으로 오게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지? 그렇지. 이기의 고산구곡가. 고산구곡가. 벽화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니 그랬잖아. 벽화 푸른 계곡물에 꽃을 띄워 야외 속세로 보내노라. 사람들이 승지, 명구승지할 때 그 명승지, 아름다운 자연. 사람들이 이 명승지를 모르니 이런 꽃을 띄워 보내면 이거 따라 이렇게 오겠지. 같이 이 고산의 아름다움을 누리자. 학문의 즐거움을 같이 알자. 이렇게 했던 고산구곡가에 있었잖아. 고산구곡가와 이 작품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작품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해신전부터 볼까? 해신전이 첫째 줄 오른쪽을 볼게. 시적 상황은 복숭아꽃이 핀 청량산에서 지금 화자가 갈매기 백구와 함께 있으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이 다른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백구와 화자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 있고 여기 소문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속세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 자연을 누리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정서와 태도. 이거 주제야. 아름다운 청량산의 경치를 혼자서 누리고 싶은 마음 밑줄. 이래도 돼요? 맞아. 양반들은 되게 극단적으로 둘 줄 알아? 나 혼자 누리고 싶다 또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고 싶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은 나 혼자 누리고 싶다 입니다. 확인 문제 1번. 이 시에서 삐리리를 등장시킴으로써 청량산의 아름다움을 삐리리에 빗대고 있다. 얘들아, 여기 도화가 나오면 이 도화는 여기 근처 또는 이곳이 뭐라는 근거 단서? 무릉도원. 그러면 여기 얘가 도화가 소문낼까 들었다 했으니까 바로 이 청량산 유류봉을 무릉도원, 이산양, 아름다운 자연으로 본 거지요. 빈칸을 완성해볼까? 이 시에서는 뭐를 등장시킴으로써? 도화를 등장시킴으로써. 도화가 나왔다는 뜻은 이곳 또는 이곳 근처에 뭐가 있다? 무릉도원이 있다. 여기는 어딘데? 이곳이 어딘데? 청량산. 그래서 도화를 등장시킴으로써 청량산을 무릉도원에 빗대고 있다. 자, 2번. 이 작품에서 연세법이 쓰였대. 연세법 어디? 첫째 줄 초장 끝이 뭘로 끝났지? 백구. 중장 앞은 뭘로 시작하지? 백구야. 백구. 자, 그다음에 중장 끝은 뭘로 끝나지? 도화이로다 할 때 도화. 똑같이 하면 비슷하게 되잖아. 종장 앞부분은 도화야 이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연세법이 백구, 도화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2번 연세법의 상대 시효 두 개는 백구, 도화. 자, 3번 청량산 화자가 떠나온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상적인 공간 X. 자, 3번 화자는 청량산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X. 자, 그다음 검은고 타자하니 손이 아파 어렵다. 즉 검은고를 내가 연주해서 검은고 소리를 내려고 하니 그 줄을 누르고 당기고 하다 보니 손이 아파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야. 그럼 검은고 연주하면 검은고 소리도 뭐 나쁘진 않지만 사람한테 고통을 주기도 하네.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검은고 줄을 소나무에 걸어뒀어. 북창 송음. 북창은 북쪽으로 나 있는 창가에 송음이니까 소나무 그늘.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검은고를 직접 연주하는 게 너무나 손이 아파가지고 이게 소나무야 얘들아. 소나무 그늘에다가 소나무 그늘이 아니야. 소나무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걸어놨어. 그랬더니 바람이 이렇게 부네.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띠구덩 검은고를 연주해주네. 결국은 내가 인지적으로 이렇게 검은고를 연주하다 보면 손이 아프는 고통이 따르는데 그냥 내가 연주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뒀더니 바람이 부는 바람에 의해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더 듣기 좋은 거야. 나의 인위적인 연주 소리보다 자연의 소리가 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역시 인위적인 인간 세상의 모습보다는 자연이 좋다라는 주제를 가진 작품이에요. 해볼게. 검은고 타자하니 손이 아파 고통스럽다. 그래서 북창 송음에 줄을 얹어 걸어두고 북쪽으로 난 창문 소나무 그늘에 줄을 그냥 걸어두고 바람에 재 우는 소리. 이때 재는 자기라는 뜻인데 지가 스스로 우는 소리. 즉 바람이 불어서 스스로 연주하는 소리. 바람 소리. 바람이 내는 소리.
이것이야 듣기 좋다. 이것이야 듣기 좋다. 영탄적 어조. 자, 그럼 초장에 있는 검은 거 제목. 마지막에 이거 가로를 잘못 쳤어. 종장에 있는 바람 동그라미. 그럼 검은 거를 인위적으로 인간이 연주하는 소리와 마지막 종장 바람이 내는 소리 중에 어떤 게 더 듣기 좋고 아름답다? 그렇지, 후자. 자연인 바람이 내는 소리가 더 듣기 좋고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바람에 재우는 소리란 바람 스스로 오는 소리인데 밑에 쓸까요? 바람에 재우는 소리, 바람 스스로 오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뜻하는 대유법으로 쓰인 거야. 바람 딱 하나를 가지고 자연 전체를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바람에 재우는 소리, 바람의 소리, 확대하면 자연의 소리, 대유법. 그럼 자연의 소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의 소리 이꼴 자연의 소리 대신 비유한 거니까 대유법도 쓰였고, 초장의 검은고 인간의 인위적인 소리와 종장의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가 대조이다. 대조. 그래서 대조법, 대유법이 쓰였습니다. 마지막 듣기 좋다. 이건 무슨 적어죠? 듣기 좋구나 라는 고조된 감정을 드러냈으니까 영탄적 어조. 자, 그럼 핵심 정리에 두 번째 점, 시적 상황. 손이 아파서, 즉 고통스러워서 검은 고를 연주하지 못하자. 즉 바람 소리를 대신 듣고 있다. 자, 세 번째 점, 정서와 교육. 인위적이며 때로는 고통을 주는 인간의 소리보다는 비교법이네. 자연이 스스로 내는 소리 또는 바람의 소리, 이게 가장 듣기 좋다. 자,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꼭 포인트. 이거 비교법 해도 되고 대조법 해도 되고, 비교 대조는 중학교 때처럼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서로 견주어 보기만 해도 서로 다른 두 대상을 견주어서 차이점이나 공통점 구분하지 않고 견주어 보기만 해도 다 대조라고 한다고 했어. 비교라고 해도 되고, 그지? 그래서 꼭 포인트. 인간의 검고 인위적인 소리보다 자연의 바람 소리가 더 좋다라고 대비하여. 이때 대비는 대조하여, 비교하여, 대비하여 자연에서의 풍류의 흠취,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흠취니까 흥경, 이걸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풍류는 고상하게 노는 건데 술 먹고 막 주사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이게 악기 연주하고 시 웃고 이렇게 다 고상하게 노는 풍류입니다. 밑에 확인 문제 1번. 이 시에서는 검은고와 바람을 통해 검은고 인간의 인위적인 소리, 바람 이거 자연의 소리를 나타내는 대유법이었지. 그래서 검은고와 바람을 통해 각각 검은고는 인간과 바람은 자연을 나타내며 인간과 자연을 뭐하고 있다? 대조 또는 대비하고 있다. 비교하면 돼요. 자, 2번. 종장의 바람은 화자가 느끼는 자연의 소리를 대표한다. 이게 바로 대신 비유한다. 바람 소리가 자연의 소리를 나타내는 대유법이다. 그 다음 3번. 화자는 검은고 소리를 가장 좋아하지만 틀렸어. 바람 소리를 가장 좋아해. 틀렸어. 자, 뒤에 손이 아파 칠 수 없다. 손이 아파 칠 수 없다. 이건 맞지? 그 앞에 검은고 소리를 가장 좋아한다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이 시의 주제를 쓰시오. 그냥 인위적인 인간의 소리보다 자연의 소리가 더 좋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147페이지에 있는 거, 빈천을 팔려고 조찬하는 시도. 이거 정말 어렵게 나온 모의고사에서 이게 있었는데 애들이 해석을 못했어. 해볼게요.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진 건 가난함밖에 없어. 이 가난함, 내가 누구한테 팔았으면 좋겠는 거야. 물론 가난함을 판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런 좀 해학적이고 좀 유머러스한 재치 있는 발상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야. 자, 첫째 줄. 빈천을 팔려고 내가 가진 게 가난밖에 없지만 이 가난 좀 팔아버리려고 권문. 권문은 권력 있는 가문. 그리고 뭐야? 부잣집. 높은 벼슬에 있는 사대부의 집. 권문. 부잣집에 들어갔다. 중장. 침은 덤이라는 뜻이야. 이 덤은 보너스. 이거 큰 거 하나 사면 작은 거 좀 공짜로 주는 거 보너스. 침 없는 흥정을 네 먼저 하자 하리. 서리법이야. 자, 그럼 해석해볼까? 덤도 안 주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려고 하겠는가? 이 말은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지금 빈천밖에 없거든. 빈천을 팔면서 보너스 덤으로 뭘 덧붙여준다면 누군가가 흥정을 걸어오면서 그 빈천 얼마예요? 그 빈천 사면 덤도 주는 거예요? 라고 흥정을 붙일 텐데 내가 가진 건 빈천밖에 없고 빈천 팔면서 추가로 줄 덤이 없기 때문에
A. 누가 나한테 빈천을 사겠다고 흥정을 부정했는가? 빈천을 사겠다고 나한테 다가온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첫째 줄. 내가 빈천을 팔려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권문에 들어갔더니 결국 그 권문,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내 빈천을 안 사겠다. 안 사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덤도 안 주니까 사겠다고 흥정을 해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 강산과 풍어를 달라하니. 그래서 강산과 풍어를 뒤에 생략된 말 덤으로 달라하니. 누가? 권문이. 그러면 마지막 문장은 어우 권문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 빈천 팔러 왔어? 그럼 빈천 내가 사는 덤은 없어? 에이 그러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강산과 풍어를 나한테 덤으로 줘. 그럼 내가 네 빈천 살게.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 권문,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네 빈천 살 테니까 강산과 풍을 역시 대요법이니까 자연을 덤으로 주어 라고 요구하니 우리 화자 작가가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그리 못하니 아 그렇게는 못해. 내가 빈천 팔면서 강산 풍월까지 덤으로 너한테 팔 수는 없어. 이 말 무슨 뜻이야? 그냥 빈천 파는 거 포기하고 강산과 풍월도 덤으로 너한테 안 주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이해했어? 이거 고작 올라가는 선생들도 되게 해석을 스스로 못했는데 이거야. 여기 시적 화자가 있어요. 시적 화자가 가진 건 지금 빈천뿐이다. 그럼 화자가 가난할 빈, 천할 천, 가난하고 천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벼슬길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에서 뭐와 뭐를 가지면서 강산과 풍어를 가지고 누리면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거야. 근데 이제 빈천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권문에 들어갔어. 권력 있는 가문에 갔어. 권력 있는 가문에 갔더니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빈천 좀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거 빈천 내가 사줘봤자 여기 플러스 알파 덤도 없는데 싫어 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는 빈천이지만 너는 지금 강산과 풍어를 누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 빈천을 나한테 팔면서 이걸 좀 덤으로 주지 그래? 이걸 덤으로 주지 그래? 라고 이 사람이 요구한 거야. 아, 그 제안에 우리의 시도과정은 이걸 팔면서 강산과 풍월까지 너한테 덤으로 팔 수는 없다. 그리는 못하겠다. 니까 결국 우리의 시도과정은 어떤 결론을 내린 겁니까? 비록 빈천하지만 강산과 풍월을 누리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자연에 귀의한 양반 사제분들은 가난하지만 그냥 자연을 누리면서 안변주적 안빈낙도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요? 1번 확인 문제. 화자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한다. 맞아요. 벗어나고 싶어하는 건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지만 벗어나고 싶어하는 건 맞아. 자 2번 권문에 들어간 행동은 자연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지. 이 권문에 들어간 행동은 뭐야? 그렇다고 자연을 버리려고 갔어? 아니야. 자연을 지키려고 간 것도 아니고 자연을 버리려고 간 것도 아니고 얘가 권문에 들어간 건 빈천을 팔러 간 것이지. 따라서 2번은 X. 자 3번 강산과 풍어는 비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도 지키고 싶은 자연을 의미한다. 맞아요. 강산과 풍월, 강산, 바람, 달 그러니까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이고 그래 이거 못 팔아도 이거 갖고 이거 누리면서 살자 하니까 얘를 지키기 위해 이걸 안 팔기로 한 거야. 그 다음 4번 침 없는 흥정은 덤 없는 흥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제너머 성공농의 집에 정철의 납품. 정철은 이제 앞으로 여기 학교에서 관동별곡이라는 내신 시험 범위가 들어간 학교들은 그 학생들이 관동별곡을 배우면서 정철을 매우 미워하게 돼. 정철 보겠습니다. 제너머 성권동의 집에 일단 집의라는 단어 있지? 집의. 우리 앞으로 고전시주에 의가 나오면 얘를 애로 바꾸면 99% 맞아. 해볼게요. 제너머 제가 고개 jes죠. 고개 넘어 성권동의 집에 성권동이 사람 이름인데 이 성은 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이 있는 성씨야. 이 성훈이라는 사람의 성자고 뒤에 붙은 권농은 관직 이름이야. 이거 권장하다 권자, 논사 논자. 옛날 사대부 출신 중에 지방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한테
농사 짓는 걸 권장하는 역할, 임무를 수행했던 관리들이 있어. 그런 관리들을 권농이라고 불렀어. 그럼 여기 있는 권농은 성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권농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작가는 정철이고요. 나 정철. 지금 여기 살아요. 여기 고개가 있어. 고개. 자, 고개 너머에 누가 살아? 내 친구 성훈이 살아요. 이 성훈은 지금 권농 지위 벼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권농이라고 불러요. 자, 고개 넘어가면 우리 친구 성권농의 집에 술 있단 말 어제 듣고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들었다. 그러면 내 친구네 집에 지금 술 항아리에 술이 아주 맛있게 익어있다. 여기 술이 있다. 그러면 정철이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애들 이렇게 자연에 살면서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에 살면서 술 먹고 검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시 읊고 하는 게 나보다 고상하게 노는 풍류. 여기 술! 이 술이 상징하는 거 자연에서의 풍류를 누리는 사람, 풍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제너머 성권농, 내 친구 성훈, 권농 지위에 있는 내 친구 성훈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너무 신나. 중장 누운 소 발을 박자. 그러니까 누운 소가 이렇게 누워있다는 건 소가 한가하다는 거고, 되게 이렇게 술이 익었다는 건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남은 곡식, 여유로운 곡식으로 술을 빚었다는 뜻이거든. 그럼 중장, 초장, 술이 익었다. 자, 중장 소가 한가하게 누워있다. 이거 말은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농촌의 가을 추수가 끝난 좀 한가로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누운 소, 가을 한가로울 때를 암시하는 표현인 거야. 누운 소를 발로 박자. 한가로울 때 일할 게 없어서 누워있는 소를 발로 박차서, 야 일어나! 소야 일어나! 발로 박차서 얹히 놓아 즈을 타고. 얘들아, 얹히는 안장 밑에 까는 헝겊이야. 안장 밑에 까는 헝겊을 깔고 즈을 타고 밑줄 눌러 타고 이렇게. 즈을 타고. 내가 집에 술 먹으러 가기 위해 소 타고 간다. 근데 소 그냥 타면 아프니까 여기다가 얹히라는 헝겊을 깔고 위에다가 안장 올려놓고, 여기 정철이라는 사람이 그냥 살살 타는 게 아니고 이게 즈을 타고는 풀쭉 뛰어서 눌러 타고 이런 뜻이야. 내신에서는 이 즈을 타고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기대감, 막 흥분감, 막 너무 즐거움, 설렘, 이걸 나타낸다고 해요. 내 친구네 술 먹으러 갈 생각하니까 풀쭉 뛰어타는 거지. 그리고 이걸 또 폼나는 말로 이제 정철이라는 작가의 호방하는 큰 호방한 기계가 느껴진다고 이러는데, 꿈보다 해보기 좋은 거 하여간 즈을 타고 이렇게 풀쭉 눌러 타고 이런 뜻입니다. 눌러 타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고개 넘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고개 넘어 친구네 집까지 가는 여정은 여행 과정의 중간. 이것도 일종의 여행이야. 여기 친구네 집까지 가는 여정은 생략했어. 그래서 중장 오른쪽 볼까? 외출하기 위한 준비까지 했어. 소 위에 얹히 위에 안장 놓고 이제 즈을 타고 준비까지 했는데 바로 중장 아이야 할 때 아이야. 이거 상투적으로 쓰이는 아이야일 수도 있고 진짜 내 친구 성권농네 집에 신부를 받은 아이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아이야 네 권농 계시냐? 왜 권농 밑줄? 이때 권농은 누구? 정철 친구 성훈. 네 권농 계시냐? 즉 니네 아우리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할 때 정자수가 누구야? 그렇지, 작가 정철. 아마 정철은 좌수였을 때 있었나 봐. 나 정철 왔다고 말이라, 친구가 술 먹으러 왔다고 말이라 이랬네. 그러면 중장은 외출하기 위한 준비까지 한 건데 종장에서 바로 친구 집에 도착한 거야. 이거 중간에 뭐가 생략됐다? 여정이 생략됐다. 선생님 이걸 왜 해야 돼요? 다른 고전 작품에도 이렇게 여정이 생략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낯설지 않게 또는 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둡니다. 자, 중장과 중장 사이에 여정이 과감하게 생략돼 있다. 너희들은 중장 외출하기 위한 준비해서 바로 중장 화살표 성권농 집에 도착. 여기 쓰시고 그 중장과 중장 사이에 바로 도착했으니까 여정이 과감하게 생략돼 있다. 이렇게 여정을 과감하게 생략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속도감이 느껴지는 거야. 지루하지 않고 속도감. 알겠지요?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1번 친구 집에 가게 되는 동기 술 먹으러. 동시에 전원생활의 풍류를 느끼게 하는 소재 술. 자,
자, 2번 중장은 외출 준비, 종장은 친구 집에 도착. 그런데 뭐가 생략됐다? 여정이 생략됐다. 자, 3번 과감한 생략을 통해 빨리 친구와 만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학은 참 어려운 용어야. 이 해학은 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해학은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했죠? 그래서 흥부가 가난하다. 기지개를 켜면 엉덩이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갈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엉덩이 넣어라 라고 이렇게 발방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해학은 웃음으로 눈물 닦기. 즉 눈물이 날 만큼 비참한 상황인데 그걸 웃음으로 유머러스하게 이제 승화시키고 극복하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웃음은 절대 날카롭고 공격적인 그런 찌르는 웃음이 아니라고 했지. 근데 찌르는 웃음은 뭐라고 했어? 풍자라고 했습니다. 풍자. 이 풍자할 때 찌르다는 뜻이거든. 자객할 때 그 자자 칼로 찌르는 사람. 찌르는 웃음,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웃음이 풍자인 거고 해학은 연민과 동정을 바탕으로 한 웃음이라고 했어요. 연민과 동정 또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웃음이다. 그리고 해학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냥 유머러스. 그냥 재밌네. 그냥 재밌는 사람이네. 유머러스함도 그냥 해학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알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맞습니다. 이게 선생님 뭐가 유머러스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친구 집에 막 그냥 귀엽잖아 그냥. 귀엽고 깜찍하고 유머러스하다. 자, 4번 유배 생활 X 고뇌 X.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늪이 어머나! 조금 아까 경좌수 왔다 해라 할 때 조금 아까 정철의 작품에 친구 누가 나왔었지? 성관용? 성훈. 그 다음 페이지 말없는 청산이요. 이거 누구 작품이야? 정철 치고 성훈이네. 둘 다 시골에서 한가롭게 지낼 때 하나씩 썼나 보네. 예. 자, 이거는 우리 시조 숙제할 때 한번 했었는데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은 오른쪽. 자, 이거 되게 대조법이 두드러진 작품이야. 자, 오른쪽 말없는 청산이요. 그 본문을 보니까 오른쪽 세모 네모 보이죠, 그죠? 자, 여기 이 작품에서 세모 친 것과 네모 친 것이 대조, 대립적 가치, 대립적 의미를 가진 키워드야. 여기 세모 친 것을 밑에는 뭐라고 썼나? 인위적 가치, 인위적 가치, 나쁜 거네. 그리고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 뭐 유한함 이렇게 썼네요. 선생님 이거 좀 약하다고 생각해. 이거 말고 이게 속세의 가치 또는 속세의 특성을 나타낸다. 속세의 가치, 속세의 특성을 나타낸다. 네모친 것이 거기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 자연적 가치, 자연적 가치. 무한함이 있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걸로 부족해. 자, 이건 뭐냐? 밑에다 세 개를 쓰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인간이 본받을 대상인 거야. 인간이 본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 자연. 본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 자연. 자, 일단 쓰세요. 두 번째, 2번은 인간이 추구하는 교훈. 인간이 추구하는 교훈. 교훈을 상징. 인간이 추구하는 교훈을 상징한다.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나쁜 거고, 이거 좋은 거. 예산의 대상. 해보겠습니다. 첫째 줄. 말없는 청산이요. 말이 없어서 너무나 내가 구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추구하고 싶은, 예찬하고 싶은 자연이요. 이렇죠. 그럼 첫째 줄에 있는 청산 바로 위에다 쓸까요? 자연을 뜻하는 대유법이고 청산이요. 영탄적 어조, 예찬적 태도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뒤도 마찬가지야. 태도는 유수이로다. 예찬적 태도, 영탄적 어조가 있는 거야. 그럼 초장에 일단 말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가니까 대구법이고 앞에 있는 말없는 청산, 이거 청산은 자연,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 예찬의 대상, 본받을 만한 교훈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긍정적인 존재들인 거야. 자, 그러면 해볼게요. 말없는 청산이요 할 때 이 청산 인간이 본받을 만한 가치, 추구하는 교훈, 예찬의 대상으로서 긍정적인 거다. 근데 이 자연, 즉 청산이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왜? 말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이 없어서. 그럼 이 말이 없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거니까 이 말 자체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그럼 이때 말은 뭘까요? 넓게는 인간의 세속의 가치와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말 우리가 써. 이 말은 모함, 비난, 비판, 헐뜯음 이런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는 즉 속세에는 말이 너무 많아. 모함, 비판, 헐뜯음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말이 없는 청산이요. 청산이 너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 없는 유소이로다. 역시 태는 나쁜 건데 태가 없는 유수라서 좋다. 유수 역시 위에다 써 자연을 뜻하는 대우법이고 그 자연이 왜 이렇게 플러스 긍정적이야? 태가 없어서. 그러면 태는 속세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 태를 위에다 쓸까? 꾸밈, 허위, 가식 이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나쁜 뜻이야. 말 없는 청산이라 너무 좋고 태 없는 유수가 너무 좋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건 말은 하지 않지만 직설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인간 세상과 자연을 대조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연이 더 가치 있다, 자연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예찬하는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대꾸법이 중장으로 쓰였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값 없는 청풍이요. 이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청풍이라 너무 좋다 이런 뜻이니까 값. 이거는 속세의 특징은 뭐든지 다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특징을 말하는 거고 부정적 특징이고 그 값이 없는 청풍 역시 자연을 나타내는 대우법이며 그렇게 물질, 가치를 가격이나 물질, 값으로 매기지 않는 자연이라 너무 좋다. 자, 그다음 뒤 님자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 소유자. 님자가 없는 명을 이룬다. 어느 한 사람 소유하여 독점하지 않는 명월 역시 자연 대우법, 자연이라 너무 좋다 이런 뜻이야. 이 작품은 은근히 인간 세상 속세를 비판하면서 속세의 그런 특징이 없는 반복법이네. 반복법. 없는 반복법을 통해 자연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좋은 것의 99%를 커버할 수 있는 단어가 순수야. 그럼 이 작품은 자연의 순수한 예찬. 마지막 동작 이중에니까 이 중에는 이 자연 속에 이 자연 속에 이미 있어 화자가 되게 순수한 자연 속에 살고 있어. 따라서 이중에 화자는 이미 자연과 친화되어 자연과 동화되어 살고 있다. 내가 이 자연 속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할 때 병, 분별 모두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이렇게 순수한 말, 개, 갑, 임자 없는 자연 속에 아무 걱정 없는 이 몸은 즉 나는 분별 없이 걱정 없이 늙으리라. 그러면 나 뭐야? 이 순수한 자연 속에서 나도 같이 자연과 동화되어 살겠다 하니까 마지막 동작 시적화자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비유는 자연추나 물화일체인 거야. 이 중에 나 밀겠다. 즉 이 속에서 이렇게 살겠다. 자연추나 물화일체입니다. 자, 마지막 동작 병. 이거 질병 아니고 그냥 걱정. 분별 역시 걱정. 마지막 동작 이 중에 늙으리라. 자연 속에서 살다가 늙으리라. 자연추나 물화일체의 삶의 태도입니다. 얘들아, 이 작품의 초중장에 쓰인 말, 태, 갑, 님자는 다 부정적인 속세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자연은 순수한 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이 좋은 것의 멋진 표현, 좋은 것을 나타내는 아주 그럴싸한 표현은 순수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화자의 정성의 태도는 물화일체, 자연춘화. 또 이제 순수한 자연 예찬 이렇게 돼요. 물화일체, 자연춘화. 순수한 자연 예찬. 자, 2번. 종장에서는 평생 자연 속에 살겠다는 화자의 소망이 종장에서 평생 자연 속에 살겠다는 화자의 소망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저 뒤에 분별 없이 늙으리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꼭 그 부분은 아니고 종장 전체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번 문제가 좀 어설픈데 그냥 자연 속에 평생 살겠다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종장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3번 초중장에서 대구법 사용했고 4번
청산, 유소, 청풍, 명어는 모두 순수한 자연이니까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X. 오히려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말, 태, 갑, 민자. 그 다음 뒤 청산도 절로절로. 그래서 절로절로는 무슨 뜻이야? of itself. 즉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저절로. 원래 저절로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왜 했을까요? 절로절로. 절로절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누가 인위적으로 바꾸고 계획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순리라고 해요. 순리. 순할 순자, 이치, 이자 또는 이치에 순응한다 할 때 순리라서 이 순리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네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리에 따라라. 순리대로 살아라 이러잖아. 그냥 자연대로 살아라. 이때 자연은 풀과 나무가 있는 그 네이처 그거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러한 거. 스스로 자자 그러하련자.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자자 그러하련자. 그냥 스스로 그런 것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순리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즉 청산 자연은 순리대로 흐른다 또는 자연은 순리대로 진행된다. 그 다음 녹수 역시 자연이지. 또 녹수도 순리를 따른다. 그 다음 산절로 수절로 그 산수 안에 나도 절로절로. 그러면 청산의 산 녹수의 수가 이렇게 순리를 따라 흐르고 존재하므로 그 청산과 녹수 안에 즉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나도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종장 이 중에 똑같네. 앞에 있는 표현 다 똑같네. 앞에 있는 말 없는 청산에도 이 중에는 있잖아. 자, 이 중에는 이 순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연 속에서 절로 자란 몸이 즉 순리대로 태어난 내가 늙기도 절로절로 늙는 것도 순리라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시의 주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 또는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삶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의 순리대로 산다는 것도 역시 인위적인 속세의 삶을 지향하고 자연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핵심 정리 주제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점 주제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삶,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 이 순리는 그냥 of itself 인위적으로 계획하거나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저절로 본래 그러한 것.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한가운데 그냥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겠다. 자, 1번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어떠한가?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태도. 자, 2번 각 장에서 반복되는 절로는 자연의 의미 그대로 살려 자연의 순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절로 of itself. 자, 푸른 물은 녹수야 녹수. 3번은 이제 너무 유치한 문제인데 푸른 물을 의미하는 시어 풀을 녹자 물숫자 녹수 초장의 녹수. 3번은 유치한 문제. 자, 4번 리을이 유난히 반복되네. 이 리을은 우리 음운 변동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리을은 유음이면서 유성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작품에서 리을 이걸 많이 사용하면 유음이면서 유성음이니까 부드럽고 밝고 가벼운 리듬감. 리듬감은 반복이면 무조건 형성되는 운율이니까 형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김천택의 강산 좋은 경을. 밑에 김천택의 서검을 못 이루고. 김천택 나왔다. 이 사람 어떤 사람? 50살까지 과거 준비했으나 실패한 사람. 나중에 자연으로 귀의하여 가게. 노래 부르면서 산 사람. 알겠지요? 자, 하겠습니다. 강산 좋은 경치를 힘센 사람과 다툰다면 이거 가정이야 가정. 만약 내가 50살까지 과거를 준비했지만 낙방에서 그냥 시골로 내려와 노래 부르고 사는 나같이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내가 이 강산 좋은 경치 요 강산이니까 자연 이 자연을 내가 만약에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내가 여기 내가 힘센 사람 힘센 사람 엄청 힘센 사람 이 힘센 사람과 내가 건군일척 겨룬다면 근데 건군일척이 뭐였어? 하늘과 땅 즉 천하를 얻기로 하는 한 번의 승부. 나처럼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 이렇게 힘센 사람과
승부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강산 자연을 차지하기로 겨룬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중자. 내 힘과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손이 내 힘, 내 분으로 어이하여 얻을 손이 선임법 못 얻는다. 나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나는 이 강산을 차지하지 못한다. 근데 이건 다 가정인 거고 다행히 중자. 진실로 진정으로 그 말이 얘들아 그 말이는 금하다, 금지하다의 금하 플러스 리을 플러스 이거든. 이거를 이제 소리난대로 적어서 그 말이가 된 거거든. 그럼 금지할 사람이란 뜻이야. 진실로 그 말이 금지할 사람이 없실세 할 때 리을세가 때문에 라고 해석되는 종결어입니다. 아니 연결어입니다. 리을세는 때문에 라는 연결어. 진실로 금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두고 논이노라. 이거 무슨 뜻이야? 나가 만약에 힘센 사람이랑 다툰다면 내가 져서 강산을 누릴 수가 없어. 자연을 즐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힘센 사람은 자연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힘센 사람이 관심 사는 어디야? 그렇지. 속세의 부기공명 이런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잘 들어오질 않아. 이 사람들은 속세 있고 여기 잘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힘센 사람과 겨룬다면 절대 못 누릴 거겠지만 힘센 사람들은 속세인 부기공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마음껏 강과 산을 내 주변에 둘러두고 놀고 살고 있노라 이런 뜻이야. 자, 논이노라 할 때 논이다는 놀다와 니다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놀다의 어간 놀 뒤에 니가 결합됐는데 여기 어간 이 리을로 끝난 애들은 뒤에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오가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리을이 100% 탈락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가 논이다가 된 겁니다. 앞에는 놀다, 얘는 플레이, 놀다 그거 플레이. 여기 니다, 이거는 살아가다, 가다 또는 살다, 살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힘센 사람이 이 속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내가 이렇게 강과 산을 놀면서 살아갈 수 있다. 놀다와 니다, 논이다. 밑에 핵심 정리에 첫 번째 줄의 시적 상황,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기고 있음. 그 다음 핵심 정리의 마지막 점, 문학사적 의는 이 김천택이 가객으로 지낼 때 쓴 거거든.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를 모아놓은 책, 시조집인 청구영원이라는 책을 엮은 가수 김천택의 작품이다. 권력도 경제력도 없는 화자의 신분으로 자연만큼은 마음껏 즐길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는 작품이다. 자, 그래서 초장 힘센 이와 중장 내 힘 내분할 때 내, 즉 나가 대조인 거야. 알겠지? 그럼 거기 좀 글자가 뭉개졌는데 거기 있는 중장의 내 힘 내분 밑에 쓴 건 뭐냐면 권력도 경제력도 없는 화자라고 쓴 거야. 그럼 첫째 줄 힘센 사람은 권력도 돈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연에 관심이 없다 현재. 그럼 중장이 내 힘 내분 할 때 내 동그라미 쓰면 나는 현재 어떤 상황? 50살까지 벼슬 준비했지만 과거 그 준비했지만 나빠한 사람이니까 권력도 경제력도 없는 화자. 힘센이와 나가 대조. 다행이다. 내가 이제 놀며 살아갈 시간이 있어 다행이다. 자, 밑에 확인 문제 1번. 이 시 시적 상황은 어떠한가? 아름다운 자연을 논일고 있다. 놀고 있는 거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놀며 살아가고 있다. 논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름다운 자연을 놀며 살아가고 있다. 또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자, 2번. 화자는 권력도 돈도 없는 인물이다. 맞습니다. 힘센이와 대조니까. 3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이 시는 해동가요를 엮은 가객이 쓴 작품이다. 아니죠. 김천택은 뭐를 썼다고 했어? 청구영언. 여기 해동가요는 또 다른 가객인 김수장, 시옷 오하는 김수장이 쓴 겁니다. 옛날 성남고등학교 문제 이걸 냈다고 했죠, 그죠? 김수장은 해동가요, 김천택은 청구영언. 자, 그 다음 밑에 서금을 못 이루고 같은
김천택의 작품이야. 해볼게요. 서 동그라미, 검 동그라미 치면 이 서는 글성자니까 문관으로, 즉 문인으로 과거의 극지에서 출세한 걸 말하고, 검은 칼검자니까 무관, 무신으로 출세한 걸 말해. 그러면 서 플러스 검은 문관 또는 무관으로 출세하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대유법이네. 책 하나, 칼 하나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는 대유법. 서는 문관, 검은 무관. 알겠죠? 그럼 서검을 못 이루었다니까 나는 문관으로도 무관으로도 출세 벼슬 하지 못하고 이런 뜻이야. 쓸데없는 몸이 되어. 그럼 좀 글자가 깨졌어요? 쓸데없는 몸이 되어는 쓸데없는 몸이 되어. 그럼 자기 자신이 50살까지 과거를 준비했지만 과거에 극지하지 못한 걸 실패한 자기 자신을 쓸데없다, 관직에 오르지 못해서 쓸모없는 몸이다 라고 비관하고 있네. 자, 중장 50 충광은 직역하면 50번에 충광, 봄, 빛이니까 50년, 50살을 말하는 거야. 50 충광을 해움 없이 지내연적, 거기 좀 글자가 뭉개졌어요. 50 충광을 해움 없이 지내연적 해석하면 50년을 한 일 없이 지냈구나. 굉장히 부끄러워갖고 스스로 좀 비관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거지. 내가 문관, 무관 어느 것으로도 과거에 극지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몸으로 50년 한 것도 없이 살았구나. 굉장히 비관적이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고 태도가 바뀌어. 마지막 중장 두어라, 포기하자, 집어치자, 이런 비관적인 생각 그냥 버리자. 어느 곳 청산이야. 청산 밑줄 자연을 나타내는 대우고, 어느 곳이든 자연이야. 날, 길, 줄이 이시랴, 날, 꺼리를 까닭이 이되는가. 이때 꺼리는 싫어하다는 뜻이거든. 어느 곳이든 자연이야. 날 싫어할 까닭이 이되는가. 서리법이야. 그럼 자연이 날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연이 날 싫어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문관, 무관 어떤 것으로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으로 가서 살겠다. 자연 귀하여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서검, 문관 또는 무관으로 출세하는 관직에 오는 삶을 나타내는 대유법. 마지막 종장 청산,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 그러면 20시조 과정은 서검, 문관, 무관으로의 속세의 그 출세는 포기하고 마지막 종장에는 청산, 자연을 귀하여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초장에 있는 서검과 종장에 있는 청산이 대립적, 대조적 의미를 가진 시어입니다. 서검은 문관, 무관으로 출세하는 세속적 가치이고, 종장의 청산은 자연을 뜻하니까 서검과 청산이 대조법이다. 시조 과정은 자기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다, 한 일 없다 라고 비관하다가 마지막 종장에서는 자연에 귀하여 아마 이제 즐겁고 자연을 누리는 한가롭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기로 결론을 내렸을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종장, 날 낄 줄이 이시랴, 날 싫어할 까닭이 있겠는가. 서리법이고 자연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밑에 핵심 정리 중에서 마지막 문학상적 의의. 강인 김천택이 평생 제대로 된 벼슬을 못하였으나 시조를 읊으며 자연에 귀의하여 사는 것에 만족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콕포인트, 서검, 문관, 무관 출세, 청산, 자연이라는 대유법과 서검, 청산이 또 대조법이기도 하다. 대유법, 대조법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여 사는 만족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초중장에서는 비관적인 태도였지만 마지막 중장에서는 태도 변화, 정설 변화가 일어나서 만족감. 자, 1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태도는 바로 위에 있는 콕포인트 그대로 알면 돼. 자연에 귀하여 사는 만족감. 그 다음 2번. 초장의 서검과 대조적 의미의 시어는 종장의 청산. 서검은 속세의 문관, 무관으로 출세하는 거니까 대조적 의미의 시어는 자연을 뜻하는 청산. 자, 3번. 화자는 관직에 오지 못한 사내부이지만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맞습니다. 초중장의 비관적 정서가 종장에서 만족감으로 정서 변화,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다. 자, 서검은 관직, 문관, 무관, 청산은 자연, 대유법. 이러한 수사법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자, 밑에 있는 김수장의 초암이 정교화되고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자, 간단히 하겠습니다. 초암, 초가집이 적적한데, 고요한데, 한가로운데 버릇없이 혼자 앉아있다. 맞아. 이 김수장은 아까 말했던
시조집을 만든 가객이다. 그래서 평시조 한입, 평시조 한수를 내가 읊으니 배분이 절로 준다. 나도 한가로워서 시조를 가객이니까 이렇게 읊었더니 하늘에 떠있는 배분이 날 따라 순리대로 절로 준다. 이거 뭐였지? 나도 한가롭고 저 배분도 한가롭고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된 조화로운 모습이니까 중장이 문화일체 자연친화이다. 그리고 배분이 좋은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의법. 어느 의, 어느 누가 이 좋은 뜻, 근데 이 좋은 뜻은 어떤 거?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리다리오 소리법이니까 모를 거다. 이 말 뭐야? 나는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거다. 자연 속에 사는 즐거움을 나는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거 산촌에 눈이 오니 이거 작가 누구야? 신흠. 이거 외울 없어. 산촌에 눈이 오니 할 때 작가 신흠. 내가 신음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신음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를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신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작품을 어디서 쓴 거다? 유배지에서 쓴 거다. 그래서 밑에 작품의 제 신음의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 춘천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조다. 외부와 연결된 돌길도 흰눈에 묻혀 아무도 찾아올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유배지라서 뚝 외딴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눈에 길이 묻혀서 외부로 통하는 길 또는 내가 나가는 길 이 길이 묻혀 있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쓸쓸한 밤인 거야. 따라서 둘째 줄 한 조각 밝은 달만 겉하며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 작품은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고 흥경을 누리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유배지에 오는 바람에 자연에 오게 된 작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정서를 꼭 느낀다? 쓸쓸함, 고독감을 느낀다. 플러스 자연친화. 알겠지요? 자, 그래서 밑에 핵심 정리 중에서 문학상적 의의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내려온 게 아니고 뭐 김천택처럼 과거 공부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들어온 게 아니고 유배, 죄를 짓고 멀리 내쫓기는 유배로 자연에 온 상황인 거야. 유배로 인해 자연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자연 친화적 정서도 있지만 쓸쓸한 고독감도 있다. 1대1 50%대 50%의 비율로 자연 친화 말고 고독감과 쓸쓸함도 있다. 어떻게 외우라? 신음 소리 작가 신을 꼭 외워요.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다 할 때 산촌 이거 자연 유래지. 눈은 외부와의 단절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인 거죠. 눈이 오는 바람에 단절 고립이 된 거야. 돌길이 묻혔어라 할 때 돌길은 외부와의 통로. 근데 눈 때문에 돌길이 묻혔으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와 단절, 고립감, 고독감을 느낀다. 둘째 줄, 시기 상부를 열지 마라. 날 찾으니 뉘시리 서리법이니까 문 닫아라. 날 찾을 사람이 없다. 이 중장까지도 어떤 정서? 고독감, 쓸쓸함. 마지막 동작 밤중만 일편 명월이 그 버딩가 하더라. 일편 한 조각 명월 밝은 날이 내 친구다. 그럼 자연은 자기 친구를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문화일체 자연친화. 그럼 마지막 동작은 쓸쓸한 고독감이 아니라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자연친화 문화일체의 정서를 느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100% 자연친화만 있는 게 아니라 유배지에서 홀로 쓸쓸한 고독감을 느끼는 내용도 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정신의 매암이 맵다울부터 첫째 줄 매암이 네모 그 옆에는 스르랑이 네모. 자, 매암이 곤충 매미 스르랑이 곤충 스르랑이는 곤충.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초장에는 매암이 스르랑이는 속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속세의 사람들. 자, 마지막 종단 우리는 초야에 묻혀 신이할 때 이때 우리는 자연에 귀의한 사람들. 자, 그러니까 초장에 있는 매미스람이랑 종장에 있는 우리는 대조적인 상황에 있는 대조법으로 쓰인 시어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매미가 맵다울고 매미가 맵다울고 밑줄 쓰라미 쓰다운에 밑줄 이거 일단 무슨 법?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유사하니까 대구법. 매미는 맵다울고 쓰라미는 쓰다운다. 대구법. 근데 얘들아 매미는 맴 이거 공교롭게도 울음소리와 매미라는 그 곤충의 이름이
발음상 비슷하네. 그래서 매미는 맵게 온다. 쓰르라면은 이름이 쓰르라니까 쓰다 온다 이렇게 발음상 유사성을 활용해서 말장난을 한 거야. 설마 쓰르라미가 쓰다 하겠어. 그냥 말장난. 매미는 맵 이렇게 오니까 그걸 이제 맵다라고 하고 쓰르라미는 쓰다라고 하진 않을 텐데 이름이 쓰르라미니까 이름 발음과 유사하게 쓰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말장난을 한 거야. 그 말장난을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자, 첫째 줄 옆에다 쓸게요. 자, 이 표현상의 특징 매미는 맵다 오고 쓰르라미는 쓰다 온다 대꾸법이고 자,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 발음상의 유사성 매미니까 맵다 쓰르라미니까 쓰다 발음상의 유사성을 활용한 말장난 한자어로 언어, 말, 유희가 장난하다 놀다 이런 뜻이야. 언어유희. 그럼 매미가 이거 너무 써. 소리 매미가 맵네. 매미가 이거 매워. 쓰라미 이거 써. 못 먹겠어. 뭘 못 먹겠다는 거야? 중장에 있는 살찌가 매워 그래? 방주가 써서 그래? 그러면 첫째 줄 초장에 있는 매미와 쓰라미는 속세 사람인데 아마 속세에서 부귀와 공명 이걸 많이 누리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둘째 줄에 있는 산채, 산나물과 박죽 이거 싼 술, 거친 술, 막걸리 같은 술을 말하거든. 아마 초장에 있는 매미 쓰르라미는 속세에서 권력과 명예, 부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찮은, 소박한, 가난한, 볼품 없는 음식인 산채 나 이거 너무 매워서 못 먹겠어. 박죽 나 써서 못 먹겠어 라고 불만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장 우리는 초야에 묻혀지니 즉 자연에 귀의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산채를 먹고 박쥐를 마셔도 맵고 쓴 줄 모르겠는데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우리는 저녁 산채 박쥐를 먹어도 맵고 쓰지 않다? 괜찮다? 만족스럽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초야에 묻혀 즉 자연에 귀의하여 산채 박쥐처럼 간한 소박한 음식도 맵고 쓰지 않게 여기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의 기도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종장 옆에 쓸게요. 산채가 매운 줄 모르고 박쥐가 쓴 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자연에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산채 박쥐는 좋게 얘기하면 소박, 나쁘게 얘기하면 가난한 음식이니까 대유법으로 소박, 가난한 삶을 나타낸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자연에서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주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거기 초장에 있는 매미하고 쓰라미는 너무 쓰고 매워해. 이거 왜 그래? 속세에서 온갖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거 쓰다 라고 한 사람이야. 근데 종장에 있는 우리는 쓰지 않고 맵지도 않아. 그러므로 어떤 주제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 초장에 있는 매미 쓰라미는 속세에서 고통받는 존재. 근데 우리는 고통 모르고 사는 존재. 그래서 속세의 고통, 통자예요. 시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즐거운 삶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핵심은 고통을 모른다 이거랑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호의 집방석 내지 마라. 자, 초장 집방석 내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럼 집방석 X 왜냐 X 써. 나 집방석 필요 없다. 왜? 지푸라기로 만든 방석 그거 인위적인 거거든. 낙엽인들 못 앉으려? 소리법이니까 난 낙엽이 좋다. 그럼 낙엽 내가 통화리
아 그럼 이거 대조법이네 대조법. 그래서 오른쪽 요거와 어떻게 썼어? 요거 대조다 대조. 그래서 여기 집방석 낙엽 할 때 집방석 이거 내놓지 마라. 난 낙엽 이게 좋다. 집방석은 인위적인 것, 낙엽은 자연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속세와 자연을 각각 상승한다고 보면 돼. 집방석 내놓지 마라. 너무 인위적이다 싫다. 낙엽에는 못 앉으랴? 서리법이니까 난 낙엽에 앉겠다. 낙엽이 좋다. 솔불 소나무 가지 긁었다가 불 켜지 마라. 역시 솔불도 인위적인 거. 어제 진달 돋아온다? 난 달빛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솔불은 인위적인 거, 달은 자연적인 거. 그러면 초장, 중장, 대구법이고 뒷방석 솔불 인위적인 거, 낙엽, 달은 자연적인 것이니까 대조법도 써야 돼. 마지막 종장 아이야 하면 되지. 이거 종장의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쓰는 아이야일 수도 있고 진짜 여기 옆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박주 오 나왔다 박주 막걸리 싼술 산채 산나물 산채 비빔밥 할 때 산나물 박주 산채 이거 무슨 뜻? 좋게 얘기하면 소박 나쁘게 얘기하면 가난한 음식 즉 상 박주 산채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이 말 뜻이야? 아마 아이가 아유 나은이 저희 집에는 박주 산채밖에 없는데 어쩌죠? 박주 산채밖에 없는데 어쩌죠? 이렇게 좀 무한히 하니까 아 괜찮다. 난 박주 산채 나는 만족한다. 괜찮다. 나 좋아한다. 박주 산채 소박 가난한 음식의 망정. 난 그거 괜찮으니까 난 그거 좋아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상하지 말고 내놔. 나 좋다. 역시 안본지족 안 빈납도네. 이렇게 안본지족 안 빈납도의 삶을 산다는 것. 그 다음 초장 중장의 낙엽 달을 좋아한다는 것은 자연 친화이기도 한 거죠. 이 작품 초장 중장 난 낙엽 달이 좋다 자연 친화 종장 박주 산책 나는 좋다 안빈 낙도. 마지막 작품 자연 친화 안빈 낙도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에 페이지에 매미 맵다울고 거기 확인 문제 안 했네. 앞에 페이지 매미 맵다울고 1번 화자의 안분지족 그렇지 나는 산채 박주도 내고 쓰지 않거든. 안분지족의 삶을 나타내는 시어 두 개 산채 박주. 자 2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에 대한 동경 없지 그거 나는 그냥 자연이 좋아 X. 자 3번 매미 맵다 쓰리라면 쓰다 발음상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의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집방석의 확인 문제 1번 이 시는 솔불과 같은 인위적인 것과 낙엽과 같이 또는 달과 같이 자연적인 것을 대조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한다. 자연적인 것이 더 좋다라는 화자의 의도를 대조법을 통해 강조한다. 자, 이번 종장에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픈 화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소재는 박주산채 소박. 자, 3번 종장에서는 화자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 종장의 상대방이 누구지? 아이. 그럼 불만 아니고 아이야 괜찮아. 나 그거 좋아해. 내놔. 가져와. 그러니까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X. 자, 4번 화자는 자연 그대로 즐기며 박주산채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것도 괜찮다. 안빈낙도 또는 안분지족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 강호 한정을 주제로 한 평시도를 다 했습니다.